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줄 신통방통 취업성공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과정을 마지막 강까지 마치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었던 점, 아니면 도움이 필요했었던 점을 알게 되면서 취업을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취업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 신채용 동향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맡게 될 인크루트 컨설턴트 차희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요즘 취업 준비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취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실업 대란이다. 자, 금융위기. 그리고 취업시장이 냉각이 됐다.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거예요. 난 괜찮아. 나니까 할 수 있어. 니들은 다 떨어져도 난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얼마나 취업하기가 어려우면요. 이런 그림을,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요걸요, 바로 취업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폐문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왼쪽은요, 당기세요 라는 편말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기세요 하는데 손잡이가 있나요? 없죠. 얼마나 취업문이 좁으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자, 바로 요즘에 이거를 임파서블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임파서블에서 점 하나만 찍어서 전혀 다른 반대의 말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처음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자, impossible에 점 하나 찍었습니다. I'm impossible. 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요, 나는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즉, 지금까지 취업문이 굉장히 좁았고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고를 조금만 전환하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이 기회에 난 진짜 잘할 수 있어. 이 기회에 나는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이제 취업할 수 있어.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요, 경영 환경의 이해, 고용 환경의 이해, 채용 트렌드,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취업 좀 시켜주세요. 굉장히 애절하게 올린 글입니다. 보시면요, 지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명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원 분야만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중소기업 비서나 경리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명에다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서나 경리. 자, 그래서 뭐 전공이나 학점이나 뭐 토익 점수나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점은요 1.5입니다. 토익은요 110점입니다. 찍어도 110점 이상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경력사항은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증은 학과에 맞춰가지고요, 네일아트 자격증이나 메이크업 자격증은 있습니다. 근데 비고에 뭐라고 썼냐면요, 나름대로 PR을 했어요. 뭐라고 PR을 했냐면,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한테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윗사람들한테 예쁨 받을 자신 있습니다. PR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들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물론 재미있으라고 올렸겠지만 얼마나 다급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급하게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급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즉, 기업 경영 환경을 알아야 되죠. 자, 미국 기업을요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항상 인터넷 이렇게 보면 아시죠? 1000대 기업, 100대 기업 해가지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917년도에 100대 기업에 있었던 기업이 과연 60년이 지난 이 이후에는요,
얼마나 남아있을까? 봤더니 1917년도에 100대 기업이 1970년도에는요, 39개 기업이 남았습니다. 근데 1987년도에는요, 18개 기업이 남았어요. GE나 코닥이나 듀폰 같은 굉장히 거대 기업이고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죠. 근데 이 나머지 82개 기업을 다 제치고 다시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월마트나 IBM, HP, 요런 모토로라, 이렇게 좀 굉장히 대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다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과연 나머지 82개의 떨어진 기업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경영 환경이 바뀌는 걸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사라졌거나 100대 기업 이후로 밀려나게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0년 동안에 바뀔 수 있었던 게요, 지금은요, 100년이면 바뀌고요. 과거 100년 동안 바뀌었었던 게 지금은요, 10년 동안 안에 이미 다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10년 동안 바뀌던 게 지금 1년이면 바뀌어요. 그리고 예전에 1년 동안 바뀌었었던 발전 속도가요, 지금은 1개월이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평균 수명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예전에는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살던 시대의 평균 수명이 35살이었대요. 지금은 몇 살이죠? 평균 수명 78입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일생 동안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찾아야 했었던 그 많은 정보들, 자, 그것들이요, 지금은 지식인의 단어 하나만 딱 치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를 치면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윈이 이런 말을 남겼죠.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종국에는 살아남는다. 자, 이것을 기업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거나 아무리 강하거나 아무리 대기업이거나 아무리 준비를 잘했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변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대기업이더라도요,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아니면 6개월 만에라도 그 순서가 완벽하게 뒤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표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07년도에 굉장히 높은 경기 성장을 하고 있었던 중국조차도요, 2007년도를 기점으로 쭉 하향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요, 지금 바닥 뚫고 있죠? 저 선이요, 자꾸 바닥 뚫고 있어요. 자, 즉,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그와 맞물려서 뭐가 좋지 않냐면 고용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자, 국내 고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숫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요것만 확실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죠? 아직 바닥으로 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어요.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서 신규 고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 고용 환경도 그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했느냐? 자, 가장 먼저 단행한 게 인건비를 감축하는 거였어요. 인건비는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근데 경기가 악화될수록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가장 많은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감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요, 무차별 감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무차별 감원이라는 건요, 1, 2, 3, 4, 5, 6, 너 그만 넣어. 4, 5, 6, 7, 8, 9, 너는 살아남았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감축을 하나 봤더니, 고성과자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함께 가요. 근데 저성과자를 감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그냥
무차별로 감원을 하는 기업이요. 조사 기업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성과자만 감원을 하는 기업이 무려 58%나 돼요. 근데 남아있는 그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겠죠? 남아있는 직원들 중에서 핵심 인재라든지 아니면 역량이 있는 인재들 아니면 고성과자들은 기업에서 성과가 날 때마다 인센티브라든지 연봉을 높여준다든지 많은 다양한 그 고려로 인해서 그 고성과자들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있는 직원도 감원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규 채용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데 감원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은 일어나진 않지만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는 신규 채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문이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뽑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져요. 이런 시기에 기업들은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역발상을 하느냐? 인재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쉽거든요. 즉 요즘에 아시겠지만 스펙 굉장히 높아졌죠? 스펙도 굉장히 높아졌죠. 학력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자연스럽게 세질 수밖에 없어요.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런 직원들을 고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는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인재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재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지금 단지 채용을 할 시기가 아니다. 기업이 지금 단지 어렵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신규 인재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인재 리스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요, 이 인재 리스트에 있는 그 핵심 인재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요. 그 연락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용이 가능해질 때는요, 그 인력 중에서 뽑게 돼요. 자, 이렇게 국내 취업 시장이요, 신규 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즉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공기업은 더 이상 채용 인원을 늘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용 환경은요, 채용 환경, 경영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영 환경은 어쩔 수 없이 기업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업은요, 경기가 악화될수록 인재를 더 많이 구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구해지지를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기업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아주 기업의 환경이 바뀔수록 고용의 환경은 더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대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이력서를 한 30군데를 넣었는데 하나도 되지를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력서 100군데, 1000군데 넣으면 뭐합니까? 그 회사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력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다른 데다가 넣을 이력서 여기다가 넣네? 하다못해 무슨 실수까지 하냐면, 기업명도 바꾸지 않은 채로 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럴 정도로 그 고용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묻지마 취업, 붙지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그 고용시장의 흐름이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신규 채용은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재 직원들조차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 채용을 늘립니까? 그만큼 고정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노력이 여기서도 엿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 괜찮은 일자리, 즉,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의
취업 자리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드는 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세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더 이상 채용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한다. 아니면 공무원도 이제 부서가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공무원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공무원조차도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채용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시험을 보셨죠? 아마 공개 채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MF 이전에는요, 공개 채용이라는 걸 해서 아마 한 기수에 30명, 40명씩 직장 동료가요, 입사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사 동기 있냐고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 예전에는 공채나 아니면 공개 모집을 했을 때, 공개 채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직원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이 친구들 중에서 그만두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건 역시도 생각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죠.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그래서 수시 모집이나 사내 추천, 그리고 사내 추천을 종업원 공모제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턴제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 아시다시피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그 수시 모집 입사 지원서를 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력서를 열심히 작성해서 기다리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는요, 이력서만 검토하는 직원이 존재합니다. 왜? 하루에도 수백 통, 수천 통의 입사 지원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수시 채용에 입사 지원을 한 친구들의 이력서를 전혀 안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사 지원서만 보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입사 지원서만 검토합니다. 근데 안 볼 수 없는 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직원들이 꼭 한두 명씩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직원들을 뽑아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바뀐 게 뭐냐면 사내 추천, 종업원 공모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낙하산 취업이다, 낙하산 인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인상들이 지금 채용 시장이 변하고 나서 이런 인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양질의 인재가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추천받은 사람이 좀 확실하거나 아니면 괜찮다거나 이런 인식이 좀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봤더니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가? 자, 원래 나와 업무 관계상 같이 일을 하던 거래처 직원이라든지 그렇게 업무나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진 인맥들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스카우트를 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미 한 번의 검증을 직원을 통해서 거친 인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내 추천제를 좀 더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요, 좀 더 좋은 인재를 더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추천을 받아서 면접도 보고요. 검증도 거칩니다. 많은 검증을 걸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봤더니 과연 우리 직원들은 어떤 사람을 이제 추천하나, 꼭 인맥만 추천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좀 더 검증이 됐다라는 게 밝혀져서 아무래도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60%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다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인턴제입니다. 요즘은요, 신규 채용 일어나나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도 물론이고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인턴제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한 번쯤은 기업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익히게끔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인턴은 6개월이라는 그 유효기간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턴제에서 나는 6개월짜리 계약직이야. 난 6개월이면 끝나. 6개월짜리 단발 인생이야. 이렇게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 나는 좀 장기간의 면접을 보고 있어. 장기간 나는 이 6개월 동안 굉장히 잘하면 나는 채용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인턴에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검증이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믿고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턴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했다가 취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좌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기업의 이 인턴 제도의 경험을 이렇게 경력으로 넣는다면 그래도 전혀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턴 제도를 활용할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많은 걸 배운 후에 인턴 제도의 경력을 쓴다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눈치만 늘고 뺀질거리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했었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외환위기 시점에 채용한 신입사원을요, 기업들에게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질문이 이거예요. 귀사가 외환위기 시점에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스펙은 외환위기 전에 입사한 사원들에 비해 어떻습니까? 즉 지금하고 채용 간격이 많이 비슷한 외환위기 시절에는 입사 지원을 한 지원자들이 스펙이 어땠는가 아니면 역량이 어땠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무려 57.1%가 그 전에 입사한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귀사가 외환위기 시점에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업무 역량, 즉 성실성, 적극성, 업무 습득 속도, 업무 처리 능력, 이것들은 외환위기 전에 입사한 사원들에 비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놀랍죠? 68.6%가 비슷하고 보다 만족스럽다가 22.9%예요. 즉 외환위기 전에 있는 직원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역량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채용 환경이 바뀌면서 고용 환경도 바뀌어감에 따라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귀하는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변화된 점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봤을 때 입사 지원자가요, 고학력이라는 답변이 무려 20%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점점 더 고학력, 스펙이 좀 더 높은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취업문이 좁아질수록 역량 있는 인재가 입사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축소나 경쟁력 심화로 인해서 굉장히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채용 규모도 바뀌고 있고요. 구직자의 역량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산업이 이렇게 변함으로써 실업자나 구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나 기업, 학교,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정부는요,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겠다라는 이제 추진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인턴 제도를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요, 경영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꺼리려고 하는데 현명한 기업에서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인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면 그 역시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될 수 있고요. 자, 근데 학교에서는요, 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많이 청년 인턴이나 대학생 인턴이나 이런 인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래요. 졸업을 위해서
그 취업을 위해서 졸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한 학생의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펙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취업을 지금 아무데나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졸업을 조금 보류하고 1년 정도 연기를 하고 스펙을 높여야 될까요? 근데 구직자들의 많은 대답이 뭐냐면 스펙을 쌓으세요.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이냐 스펙이냐가 아니라 인생의 장기적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갖고 싶으냐, 이런 문제에서 생각을 먼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고용 환경이 변해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변했을 뿐이고, 내가 하는 그 지원하는 방식이 변했을 뿐이지 절대 구직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경영 환경의 이해에서부터 고용 환경의 이해까지 넘어오면서 그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영 환경과 고용 환경이 변화하는 걸 아시게 됐습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그 채용 트렌드의 변화까지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용 현황을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항이 있어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대일수록, 그리고 기타대일수록 좀 더 취업률이 높고요. SKY, 서울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취업률이 낮아집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뭐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즉, 좋은 학교일수록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시장이 좁은 기업으로 인재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눈을 낮춰서 뭐 다른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많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008년도 취업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립대 졸업생이요. 2008년도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1위가 어느 학교인지 보이세요? 공주대입니다. 서울대 졸업생이요. 50%밖에 취업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학교일수록, 아니면 서울일수록, 아니면 국립대일수록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정말로 신의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봤더니 채용을 했을 때, 즉 처음에 내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입사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기 시작했을 때 100명이, 무려 100명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서류 전형 통과하는 인원이요, 12.7%, 즉 많아봤자 13명 통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점점 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면접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하는 인원을 봤을 때 면접을 보는 그 생존 인원은 7.6명, 그리고 마지막 채용이 되는 인원은 2.5명, 즉 지원자 대비 채용이 되는 확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 충격적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있을수록 기업에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 횟수를 점점 더 늘려가면서, 이 지원자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 지원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면밀히, 더 세밀하게, 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채용을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처음 딱 채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와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채용 평가 요소를 한번 볼까요? 지원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런 고민하세요. 토익이 지금 600점인데 한 800점으로 올리면 나 진짜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니면 나 지금 자격증이 부족해. 자격증을 좀 더 많이 따면 괜찮을 거야. 어제는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지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어 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학과를 다니다가
아, 나는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막 하다가, 아, 그러면 영어 스펙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토익을요, 880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토익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공 학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전공 학점이 3.1 정도 됐나 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젠 다시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어는 만들었는데 전공이 좀 취약해. 전공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졸업을 늦출 것인가? 여기서 또 이런 고민 나옵니다. 졸업을 늦출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아무데나 할 것인가? 자, 뭐가 정답일까요? 어떤 프랑스어학과의 한 학생이 이런 고민을 하더래요. 자, 저는요, 프랑스어 학과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대충 학점에 맞춰가지고, 성적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편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입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편입하려니까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토익을요, 880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토익을 만드느라 전공 공부를 중요시하지 않게 하고 등한시했더니 학점이 3.1점, 그리고 프랑스어는 별로 잘 못해요. 근데 영어는 88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돌이켜보니 프랑스어 학과를 나왔는데 내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면 어쩌나, 다시 전공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자, 계속 양갈래의 길에서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원자들은요, 특히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졸업을 늦출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할까? 근데 중요한 건 채용평가 요소에서 스펙은요, 많이 밀려있죠? 채용 시 평가 항목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적응력과 협동심이 가장 1등이죠? 1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전문성과 창의성이에요. 세 번째가 접근성과 성취 의욕이고요. 네 번째가 인간성과 대인관계. 다섯 번째가 학교 성적과 외국어입니다. 즉, 고려는 하되 취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그래프로 보이시나요? 근데 기업에서는요, 한 사람만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간의 업무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가라든지, 그리고 업무 역량에 있어서는요,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함께 근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직 적응력과 협동성, 이게 가장 1위가 나왔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에서는요,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나고 아니면 뭐 굉장히 눈에 띄는 직원을 채용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직원은 우리 회사에 참 잘 맞을 것 같아. 저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스펙도 스펙이지만 나는 과연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협동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높은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다면 채용에 좀 더 많이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채용을 했을 때 왜 대인관계나 조직 적응력이 중요하게 느끼는가 봤더니, 자, 퇴사율 현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자, 한 달 이내에 퇴사를 한다. 자,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이내에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죠? 기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입사가 확정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기업의 업무 역량이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신입사원에게는요, 기업은 투자를 하는 기간이 됩니다. 즉, 월급 나가죠, 연봉 나가죠, 복리후생 나가죠, 그리고 자기계발비 나가죠. 또한 이 신입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배가 가르치는 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원이요, 실제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까지는요, 과연 몇 년이나 걸릴까 봤더니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고 7년 후부터 실제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즉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빨리 그만두는 인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금방 그만둘 것 같은 직원보다 그 업무 역량이 조금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아니면 키울 수 있겠다,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인재를 더 선호한다는 거. 자, 그래서 퇴사율 현황을 딱 봤더니 기업별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공기업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죠?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사율이요,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죠? 자, 이런 1년 내에 혹은 2년 내에 퇴사하는 직원들, 특히 신입사원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됩니다. 자, 입사 후 2년 이내에 퇴직을 한 사람들이요, 신입사원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은요, 입사의 구직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입사 후 2년 이내에 퇴직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점점 더 기업은 퇴사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게 돼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퇴사율이 1년 이내에 많은데요, 과연 대학 졸업생이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자, 1번 6개월 이내, 2번 1년 이내, 3번 1년 이상. 자, 얼마나 걸릴까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 저도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걸 써서 구직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입사를 한 게 언제냐면 4학년 졸업 시즌 돼서였어요. 이렇게 1년간의 구직 활동을 거치고 힘들게 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앞에 퇴사율 현황 보셨죠? 그렇게 1년 이내 혹은 2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자신,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으로서는요, 엄청난 손해나 아니면 투자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래 일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채용 트렌드가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즉, 학교에서는 아니면 학생들은 잡쉐어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든지 아니면 잡페어라든지 아니면 취업 정보를 막 엄청나게 제공을 해요. 자, 그래서 학생들도요, 스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취업 구직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스펙을 높이려고 하는 이 직원들, 신입 직원들이 연령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하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대입 수능인가요? 어떻게 눈높이에 하향 지원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나 추천 채용을 하던가 아니면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을 한 후에 이 직원과 그 궁합도를 보는 거죠. 적합도를 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큼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해서 나는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서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녀야 되는데, 나 대기업 다닌다, 그래 정규직이야? 물어봤을 때 목소리 기어 들어가죠. 인턴이요. 예, 이렇게 되는 게, 나는 인턴이라는 게 그냥 비정규직이고 6개월 이후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데요. 자, 이런 채용 트렌드가 왜 변화했는가? 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 환경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트렌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단지 계약직이야, 지금 단지 인턴이야, 아니면 지금 구직 중이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구직 활동하는데 좀 더 좋겠죠. 이렇게 어려워진 채용 환경과 경영 환경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략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가장 첫 번째, 계획을 해야 되죠. 계획에는요, 자기 분석, 목표를 설정하고요, 전략을 설정하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계획 세우는 플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실행하는 자, 실행하는 건데, 이 실행에는 들어가는 게 이게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사 서류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게 이 전략 중에서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피드백과 실패 요소를 분석해야 되겠죠? 아무리 잘한 취업 구직 활동이라도요, 실패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직 환경 속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플랜 C,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라,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아마 금방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빨리 구직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략 설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요. 자기 자신을 분석하라. 즉,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구직 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그러고 난 자기 분석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가? 자, 이 희망 직무는요. 내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학과라도, 자, 외국어학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영어 영문과입니다. 근데 영문과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글의 소질이 있어서 번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통역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유통에 관심이 많아서 무역 쪽으로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무로 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흥미있는 업계를 선택해라. 자, 이 업계는요, 직무와 연장선상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자, 통역 업계로 갈 것인가? 번역 업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역 업계로 갈 것인가? 자, 그래서 흥미가 있는, 관심 있는 업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업계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을 딱 찜을 하는 거죠. 자, 이 기업은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왠지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 여기 기업 가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나한테 맞을 것 같아. 나의 성장을 도와줄 것 같아. 이런 기업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기업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할 일이 무수하게 많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요. 이 정보에 맞춰서 입사 지원도 해야 되고요. 입사 지원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도 봐야 되고. 야,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 길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 실행 단계 중에서 채용 정보를 분석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가장 자기 자신을 분석해라. 요것도 이제 한 챕터별로 따로 해서 한 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직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자기 자신을 분석한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채용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가 힘이다. 정보가 돈이다. 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채용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회사들이요. 아니면 장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노동부 보시면 워크넷이라고 아시나요? 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직업이나 기업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관공서에는요, 고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정보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취업과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학교는 취업정보 시스템이라고 어떤 학교나 다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 시스템이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있습니다. 꼭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활용을 잘 못해요. 학교의 취업정보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채용이나 취업에 관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구인 정보가요, 계속 올라옵니다. 학교에는 이런 게 있어요. 기업에서 이런 인재를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공문이 오거든요. 이런 공문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론 매체가 있는데 요즘 신문 보시죠? 신문을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모 기업이 요즘에 어떤 그 경영 전략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라든지 요즘은 채용이 힘듭니다. 요즘은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취업 사이트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취업 사이트 하면 많이 아실 수 있겠는데 바로 여기 인크루트도 포함이 될 거고요. 잡코리아나 커리어나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라든지 직업의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전쟁 때는요, 정보가 많아야 돼요. 정보가 힘입니다. 자, 그래서 취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요, 그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다 알 거야. 그래서 별 내용들을 모두 다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취업 정보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취업의 정보에도요, 요령이 있어요. 자, 취업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내가 관심 있는 기업, 내가 관심 있는 업계, 내가 관심 있는 직종이나 직무를 계속 찾아봐서 돌아다니고 클릭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찜해놓은 기업, 내가 꼭 가고자 했었던 기업의 홈페이지를요, 수시로 방문하면요, 거기에 수시 채용이라든지 특별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하는 구인 활동을 하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취업 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야심만만해서 박지윤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면접을 준비하면 나는 어떤 면접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비결이 뭐냐라고 봤더니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취업 활동을 했고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노트를 만들었고 자신만의 활동에 대한 기록 일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면접에도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일단 메모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메모장이라고 하는 건 거창하게 다이어리라든지 수첩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포스트잇 아니면 조그만 메모장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메모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모아서 취업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취업 캘린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달력 있죠. 달력에다가 어느 회사 공채 기간이 언젠지, 어느 회사의 구인 기간이 언젠지 이런 것들을 캘린더로 싹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1년의 공백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평소에 꾸준히 인맥을 관리하셔야 돼요. 아마 전에 이제 잠깐 언급한 내용 중에 그 수시 채용이나 아니면 사내 추천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내 추천 제도가 현재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 새로운 인재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추천할 수 있는 누군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구직 기간이 됐을 때 친한 척하면 얄미워요. 자, 인맥 관리할 때도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나한테 내가 도움을 많이 줘서 나한테 미안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인맥 관리의 가장 첫 번째 수칙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미안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구직 기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신문을 읽는 방법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학생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교수님, 신문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신문을 읽어라라고 하는데 저는요, 신문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문 읽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최근의 시사적인 문제들을 눈여겨봐라. 요즘에 시사적인 거 뭐가 있죠? 자, 아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시사적인 문제가 그때그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사건들. 자, 연일 같은 주제로 며칠씩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정말로 민감한 시사 주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떤 기업 가고 싶으시죠? 자, 가시고자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뭐 S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내가 이 S기업을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TV에서나 신문에서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서나 S기업이라는 단어만 똑 튀어나오면요, 그 말만 쏙 들리는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을 탁 찍어놓고 그 기업에 대해서 신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든지 헬리콥터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부모에게 상담을 하라가 아니라, 자, 요즘에 인성이 많은 평가가 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인성 어때요? 이런 면에서 인성은 어떻고 이런 면에서 인성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누구라고요? 부모님입니다. 어렸을 때 기어 다닐 때부터 기저귀 채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부모님의 의견을 묻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면접 여행 연습 하실 때 부모님께 면접관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 리스트 딱 드리면서 질문해 주세요. 저 대답 잘했어요? 피드백 해주세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오류를 정정을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 가장 중요해요. 인맥 구축에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아무래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 좀 요청하고, 그리고 의논을 할 수 있는 멘토라도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건 빠뜨린 적이 없나? 이거는 뭐 내가 더 준비할 게 없나? 이런 과정들을요,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요, 내 대신 지원회사에 전화하게끔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부모님과 함께 가시는 행동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취업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이트 활용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이 화면 보시면요,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2페이지에 걸쳐서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취업 포털 사이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 큰 기업들밖에 기업을 못하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크루트. 자, 그 외로 다른 기업들이 떠오를 텐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요, 취업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궁금했었던 직업 정보라든지 채용 트렌드라든지 요즘 어떤 사람이 구인을 잘 할 수 있는 인재에 속하는지. 자, 그래서 이런 취업정보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외국계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정보만 전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요,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지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 대차 대조표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이름이 널리 퍼져 있는 곳보다 실제로 대차 대조표를 확인했을 때 정말 튼튼한 기업,
멀리 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의 취업 정보 사이트를 보시면, 자, 분야별로 사이트가 나와요. 즉, 아까 취업 전략을 세웠을 때, 업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 업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각 전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사이트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업을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다 활용을 다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가시면서 기업을 정보를 분석을 하시는데, 자, 첫 번째, 기업 문화는 어떤지, 자, S기업은 어떤지, L기업은 어떤지 기업 문화를 딱 보시고 과연 내 성격이나 내 성향이나 내 기질로 봤을 때 어떤 기업에 더 잘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기업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특히 실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실행하는 실제로 구직 활동 기간 중에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열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어느 분야로 또 나아갈 것인지까지 꼼꼼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요, 모든 그 구직자들이 꼼꼼히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기업의 대우 및 근무 조건이에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기업의 문화나 사업 내용일 텐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기업의 대우 및 근무 조건입니다. 6시 되면 칼퇴근할 수 있나? 연봉은 좀 많은가? 복리후생은 좋은가? 연봉을 내년이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쉬는 날 잘 쉴 수 있는가? 아니면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직 활동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의 그 조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사 기업, 희망 기업 클리핑이라는 그 시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아마 2장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한 번만 눈으로 훑어보고 알 수가 없죠. 요거를요, 이런 클리핑하는 시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지? 자, 대표 전화도 알아야 되고, 홈페이지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특히 채용 담당자. 입사 전에 채용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인데요. 조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회사의 주소라든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 프로필 정보도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회사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라든지 조건이 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로,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채용 환경도 변화하고, 그리고 채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트렌드도 변화합니다. 근데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또 그에 맞게 취업 전략도 세워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피드백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구직 활동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런 구직 활동에서 배웠었던 많은 것들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구직 활동 기간에 썼던 입사 지원서, 아마 그거 쓰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얼마나 잘 눈에 띄는 입사 지원서를 쓸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차후에 입사했을 때요, 기획서 작성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자, 면접 대처를 어떻게 잘하는지에 따라서 비즈니스나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취업 활동만으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이것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입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